경로당에 처음 나간 건 아내가 떠나고 난 뒤였다. 집안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말문이 막히고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그때 동네 통장이 와서 말했다. 김 어르신, 경로당 한번 나와봐요. 밥도 주고 친구도 생겨요. 그래서 나는 걸음을 옮겼다. 그날 내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건 사람이 있었다. 어르신, 처음 뵙네요. 난 박노식이라고 해요. 여기 경로당 죽돌이죠. 하하. 그는 유쾌했다. 말도 잘했고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넸다. 김 어르신,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어제 본 뉴스 봤어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매일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다. 식사를 함께 하고 동네 뒷산도 같이 걸었다. 그는 늘 말했다. 요즘 세상 연금만으론 택도 없어요. 뭔가 투자 하나쯤은 해야죠. 나는 그저 웃으며 넘겼다. 우린 그런 거 몰라. 그냥 사는 거지. 하지만 그는 점점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형님, 나 요즘 경로당 사람들끼리 조그만 투자 모임 하나 만들었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만 굴리면 배당도 나오고 여행도 가고. 나는 별 생각 없이 들었다. 그냥 말 많은 사람이려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요, 이번에 우리 모임에서 간단히 하는 프로젝트예요. 지금 참여하면 선착순으로 연 15% 배당금 확정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15%. 이율이 너무 높은 거 아냐? 그는 웃으며 말했다. 형님, 나 뻥 안 쳐요. 여기 봐요. 지난달에 받은 배당이랑 명세서. 여기 우리 경로당 사람들 6명 다 들어왔어요. 실제로 서류에는 내가 알던 얼굴들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엔 우리 동네에서 잔소리 많기로 유명한 김노인도 있었다. 아니, 그 김노인도 들어왔다고? 예, 김 형님이 500 넣었죠. 지금은 웃고 다녀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을 흔들렸다. 며칠 동안 망설였다. 밤잠이 오지 않았다. 지금껏 나는 단 한 번도 무리한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노식은 매일같이 나에게 말했다. 형님, 이제 5명 더 들어왔어요. 늦으면 못 들어가요.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나를 설득한 건 돈이 아니었다. 외로움이었다. 누군가와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감각. 그게 그리웠다. 그래서 결국 300만 원을 넣었다. 그것도 내 통장에 있는 전부였다. 형님, 잘하셨어요. 이제 매달 5만 원씩 배당 들어옵니다.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정말이었다. 한 달 후 통장에 5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다음 달도 박노식은 더 큰 제안을 해왔다. 형님, 지금부터 본 게임이에요. 이번에 들어오면 분기마다 50만 원씩 나옵니다. 내가 형님 믿으니까 딱 1천만 원만 넣어봐요. 나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배당이 몇 번이나 들어왔고
다른 경로당 친구들까지 모두 웃고 다녔다. 나 1천 넣었는데 이번에 70 받았어. 난 1,500 넣었는데 가족들한테 여행 보냈지 뭐야. 거짓말 같지 않았다. 정말들 행복해 보였다. 나는 1천만 원을 인출했다. 아내가 돌아가시며 남긴 보험금 일부였다. 박노식은 현금으로 받은 돈을 봉투에 넣더니 노란 영수증 한 장을 꺼내줬다. 여기요, 형님. 공식 투자 확인증입니다. 그 종이는 A사 인쇄지 한 장이었고 하단은 볼펜으로 적은 듯한 도장이 있었다. 그 순간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이 사람을 믿자. 그래도 옆자리 친구였는데. 그로부터 3개월 뒤 배당금이 끊겼다. 그 달 통장에 아무것도 입금되지 않았다. 나는 눈을 비볐다. 혹시 날짜를 착각했나 싶었다. 이틀을 더 기다렸다. 하지만 통장은 조용했다. 평소 같았으면 들어왔을 그 5만 원 하나가 이토록 허전할 줄 몰랐다. 나는 박노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달아 3번,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전화는 꺼져 있었다. 경로당에 갔다. 그가 앉던 자리, 늘 웃으며 차를 따르던 자리엔 텅 빈 의자만 놓여 있었다. 노식이 형, 며칠째 안 나와요. 아, 그 사람도 배당받고 여유 좀 부리나 보지.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하지만 나만 알았다. 그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걸. 며칠 뒤 그와 함께 투자했다던 김 노인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김 형님, 혹시 배당 들어왔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요. 이번 달 들어오기로 한 80만 원이 안 들어왔어요. 순간 쎄한 느낌이 몸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었다. 그렇게 7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다. 우리 다 안 들어왔어. 그제야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했다. 노식이 형 어디 간 거야? 누가 집 주소 알아? 명함 같은 거 안 줬어요? 없었다. 전화번호 하나 말고는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다. 우린 속았다. 정말 제대로 속았다. 경로당 한복판에서 나를 포함한 어르신 몇몇은 굳은 얼굴로 마주 앉았다. 그리고 어느새 이야기의 끝은 이 한마디로 모였다. 이거 경찰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 아침 우리는 함께 택시 2대에 나눠 탔다. 총 5명의 노인들이 말없이 경찰서 정문 앞에 섰다. 입구 앞. 손에 종이 가방을 든 다른 노인이 먼저 앉아 있었다. 그도 우리를 보더니 입을 열었다. 혹시 박노식한테 당하신 분들입니까?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어르신도요? 그 노인은 종이 가방을 열어 봉투 여러 장을 꺼내 보였다. 저는 5천 넣었습니다. 3개월간 매달 75씩 들어오다가
이번 달부터 끊겼어요. 우린 눈이 커졌다. 우린 그보다 적게 넣었는데 어르신은 어떻게 그 금액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안전하다는 그 말. 믿었죠. 그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이 동네 말고도 노인정 2군데 더 돌았다고 들었어요.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겁니다. 경찰서 민원창구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려 하자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이름이 박노식이라고요? 신분증은 받으셨나요? 우리는 일제히 고개를 저었다. 전화번호 하나, 카톡 프로필 사진 하나, 투자, 영수증은 복사용지에 도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미 다른 구역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단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게요. 하지만 이게 보이스피싱이나 조직적인 금융사기일 수도 있어요. 경찰관은 우리가 들고 온 투자 확인서를 확대 복사했다. 이 도장, 진짜 인감 도장이 아닙니다. 그냥 흔한 자동 도장입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뒤늦게 다른 어르신들이 경찰서로 들어왔다. 누군가는 500만 원을, 누군가는 1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 그 사람이 이건 어르신들만 드리는 혜택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날 접수된 피해자만 17명이었다. 총 피해 금액은 3억 원을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 어르신 맞으시죠? 담당 형사입니다.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메모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먼저 말씀하신 박노식이라는 이름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는 과거에 다른 이름으로도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어서 말했다. 이 사람 이름만 5개를 씁니다. 한 번은 이기철, 또 한 번은 조형수라는 이름으로 노인 요양보호사로도 일했습니다. 노인 요양보호사. 네. 거기서도 비슷한 수법을 썼습니다. 정서적 교류를 통해 신뢰를 얻고 노후 금융이라는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했죠. 그는 노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외로운 사람을 붙잡고 혼자 밥 먹는 사람을 찾아 밥을 사주며 다가갔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연금, 그 사람의 상처를 천천히 파고들었다. 어르신, 혹시 그 사람이 드렸던 종이나 문자 다 가지고 계세요? 나는 파일 하나를 들고 경찰서로 갔다. 그 안엔 수십 통의 문자, 수기로 적은 도표, 배당 계획표라고 쓰인 종이들이 있었다. 형사는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조직적인 형태입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며칠 뒤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알려졌다. 그는 이미 해외로 출국했다는 것. 경찰은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과 CCTV를 추적했다. 그 영상 속 그는 공항에서 휠체이를 타고 있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노식이 형 몸이 안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건 연기였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그는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양주를 2병 샀다. 사기꾼은 연기를 하며 떠난 것이다. 피해자 모임은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이름하여 경로당 투자 사기 피해자 공동대응 모임, 줄여서 경피모라고 불렀다. 처음엔 다들 위축되어 있었다. 내가 바보지.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라.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겠어. 하지만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말했다. 우리 그냥 이렇게 무너져 있지 맙시다. 그 인간, 우리 노인들 무시하고 날아간 거잖아요. 끝까지 가봅시다. 우리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어요. 그 말에 침묵이 흘렀고 곧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우리는 결심했다. 끝까지 쫓겠다고. 피해자 23명이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수임료는 각자 조금씩 보태 모았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 사기꾼은 경찰 수배 중인 인물이었으며 과거에도 수차례 노인 투자 사기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건은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중대범죄로 분류되었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팀으로 사건이 이첩되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가 해외로 나갔다는 점이었다. 수사팀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신청했고 그가 도착한 동남아 국가 정부에 신속한 공조 요청을 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가 사용한 위조 여권이었다. 그로 인해 해당 국가 경찰이 그를 불법 체류자로 체포할 수 있었고 우리는 마침내 그를 한국으로 송환시켰다. 7개월 만에 그는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 단정한 정장, 고개는 숙인 채 법정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싸늘했고 우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 모두 자발적으로 투자한 겁니다. 나는 설명을 했고 그들은 선택한 거죠. 그의 발언에 한 어르신이 소리쳤다. 설명을. 당신은 우리 외로움을 이용했어. 말을 섞고 술을 사주고 친구인 척 다가왔어. 돈만 뺏어갔잖아. 법정 안은 조용했지만 분노로 꽉 찬 공기가 흘렀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누범이고 노인 대상의 악질적 사기였으며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 모두 중대하다는 이유였다. 우리는 그 순간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조용히 울었다. 그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난다. 매달 한 번씩 경피모 모임을 한다. 이젠 그 자리에서 피해 이야기가 아니라 삶과 웃음 그리고 경계심이 오간다. 어느 날 누군가 말했다. 이제 우리 다시 사람 믿어도 되겠죠. 적어도 여긴 속지 않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다 함께 탕수육을 시켜 먹었다. 박노시. 그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날의 교훈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노후의 외로움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비슷한 일이 있다면 부끄러워 마시고 신고하고 알리고 함께 손잡아 주세요. 이런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실화 기반 이야기와 사회적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